어머니, 이제 집 명의는 저희 이름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이 집은 내가 평생 지켜온 집이야. 그걸 누가 몰라요? 명의만 바꾸면 되잖아요. 이야기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박순자 님의 이야기입니다. 가족 뒷전에 살아온 모든 분들께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남편의 제삿날은 언제나 그랬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날이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에서 어젯밤 준비해둔 나물을 꺼내고 제사상에 올릴 생선을 손질했다. 칼질을 하는 손끝이 차가웠다. 난방을 틀어도 이 집은 겨울이면 늘 추웠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미란이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부엌으로 들어왔다. 파자마, 바람이었다. 제삿날 아침인데도 화장기 없는 얼굴로 하품을 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제사 준비해야지. 그냥 배달시키면 되는데. 요즘 제사 음식 배달 엄청 잘 나온다던데요. 미란이는 우유팩을 꺼내 직접 입에 대고 벌컥벌컥 마셨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평생 직접 차린 밥상을 고집했던 사람이었다. 그 마음을 지키고 싶었다. 지훈이는 아직 안 일어났어? 아빠는 새벽까지 회사 일하느라 늦게 잤어요. 좀 쉬게 해주세요. 아빠. 미란이는 내 남편도 아빠라고 불렀다. 시아버지도 아버님도 아니고 처음엔 친근하게 대하려는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그건 친근함이 아니라 격을 낮추는 말투였다. 남편을 그저 우리의 아빠로 만들어버리는 호칭이었다. 제사상을 차리는 내내 미란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았다. 한 번도 일어나서 도우려 하지 않았다. 예전엔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며 나서던 며느리였는데 결혼 5년 차가 되니 이제 아예 관심도 없었다. 9시가 되어서야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아침 먹을까? 다 차렸다. 지훈이는 제사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없었다. 고생했어요도 아버지가 좋아하시겠다도 없었다. 그저 의무처럼 절을 하고 의무처럼 밥을 먹었다. 제사를 지내고 상을 물리는데 미란이가 말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식탁에 마주 앉았다. 지훈이도 옆에 앉았다. 미란이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마치 준비해온 대사처럼 또박또박 말했다. 어머니, 이제 집 명의는 저희 이름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다.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라 원래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상속세 문제도 있고 나중에 더 복잡해지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대요. 세무사한테 상담도 받았어요. 미란이는 자신만만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는 것 같았다. 이 집은 내가 평생 지켜온 집이야. 그걸 누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는 계속 여기 사시면 되잖아요.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명의만? 내 목소리가 떨렸다. 밥맛이 사라졌다. 아니, 입안에 있던 밥이 모래처럼 느껴졌다. 남편이 세상 떠난 뒤 나는 이 집 하나 지키겠다고 허리 휘게 일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나갔고 주말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다. 지훈이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전세 보증금까지 다 내가 마련했다. 이 집 한 채 팔지 않고 버텨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가 그 집을 달라고 했다. 어머니, 요즘은 다 그래요. 미리 정리 안 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아요. 지훈아, 나는 아들을 봤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미란이 말도 일리는 있어.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일리가 있다고? 나중에 상속세 내려면 집 팔아야 할 수도 있잖아. 미리 정리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 지훈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나를 보지 않았다. 그 침묵이, 그 회피가 더 서러웠다.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계속 여기 사시면 되잖아요. 미란이가 끼어들었다. 마치 내가 이상한 걱정을 하는 사람처럼. 명의가 바뀌어도 어머니가 사는 건 똑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이 집 팔거나 그러지도 않을 거고요. 그게 보장이 되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미란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마치 내가 며느리를 의심하는 나쁜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각 좀 해볼게.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세무사 상담 예약도 해야 하고. 미란이는 내 등 뒤에서 그렇게 말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쳤지만 방 안은 여전히 추웠다. 남편의 사진이 서랍 위에 놓여 있었다. 낡은 액자 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다. 여보, 작게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지훈이는 내 아들이었다. 남편이 세상 떠난 뒤 온 힘을 다해 키운 아이였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나를 지키지 않았다. 아내 편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침묵으로 나를 버렸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잘못 산 걸까?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그런데 지금 내 곁엔 아무도 없었다. 새벽에 부엌으로 나왔다.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미란이도 지훈이도 거들지 않았다. 혼자 음식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 미란이는 더 이상 나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골적으로 불편한 티를 냈다.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제가 출근해야 하는데. 아침 식사 후 미란이가 화장을 하며 말했다. 예전엔 제가 할게요라고 하던 며느리였다. 이제는 명령하듯 말했다. 알았어. 그리고 빨래도 좀 개주시고요. 오늘 손님 오는데 집이 너무 지저분해요. 지저분하다니. 나는 매일 청소를 했다. 화장실 타일 하나하나 닦고 거실 바닥도 걸레로 닦았다. 그런데 지저분하다고 했다. 누가 와? 회사 사람들이요. 어머니, 그날은 좀 방에 계셔주세요.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불편한 건 누구인지 뻔했다. 미란이는
친구들에게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걸 숨기고 싶어 했다. 한 번은 택배 아저씨에게 저희 어머니 오셨어요 라고 거짓말하는 걸 들었다. 친정어머니인 척했다. 지훈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마다 넥타이를 매고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와 방문을 닫았다.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주말 오후 미란이가 거실로 나를 불렀다. 지훈이도 옆에 앉아 있었다. 둘 다 준비한 듯한 표정이었다. 뭔데?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미란이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다. 시골 전원주택 사진이었다. 어머니, 여기 어때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어머니 같은 분은 이런 데서 사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저희가 전세 알아봤어요. 보증금은 저희가 낼 테니까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쉬시면 돼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나가라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아파트 층간소음도 심하고 주차 문제도 있고 어머니 연세에는 시골이 훨씬 좋아요. 이 집은 내 집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명의는 아직 안 바꿨지만 어차피 저희 집이잖아요. 저희도 애 낳으면 방 필요하고 어머니 방을 아이 방으로 써야 해요. 지훈아, 나는 아들을 봤다. 지훈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넌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 내 엄마를 내쫓는 게? 엄마. 지훈이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미란이 말도 틀린 건 아니잖아. 엄마도 좀 편하게 지내셔야지. 여기서 우리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힘드실 거고. 눈치를 본 건 나였다. 내 집에서, 내가 평생 지켜온 집에서 며느리와 아들 눈치를 보며 살았다. 나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봐 드린다잖아요. 미란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독립하고 싶어요. 결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어머니랑 같이 살잖아요. 친구들도 다 이상하게 봐요. 이상하게 봐. 네. 요즘 누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저도 눈치 보이고 힘들어요. 미란이는 당당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 집은 내가 평생 일해서 지킨 집이야. 내 아버지 죽고 지훈이 키우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져도 참았어. 이 집 하나 지키겠다고. 그건 저희도 알아요. 그래서 보증금도 저희가 내드린다잖아요. 집도 깨끗한 데로 알아봤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지금 내 아들한테 버림받는 거잖아. 어머니,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세요? 미란이는 한숨을 쉬었다. 저희가 매달 용돈도 드릴 거고 자주 찾아뵐 거예요. 그냥 따로 사는 거예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살아요. 지훈아, 나는 다시 아들을 불렀다. 내가 어렸을 때 기억나니? 내가 아프면 내가 밤새 간호했어. 학교 준비물 챙겨주고 도시락 싸주고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다 내가 도와줬잖아. 엄마, 그건 나도 알아. 그럼 이게 뭐니? 엄마를 내쫓는 게 아니라 지훈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냥 다들 이렇게 사는 거잖아. 엄마도 좀 자유롭게 사시고 우리도 우리끼리 살고 자유롭게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자유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내 집에서 내 아들 옆에서 살고 싶을 뿐이야. 어머니, 미란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집착하세요?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어요.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 수는 없어요. 부부끼리 싸워도 목소리 못 내고 친구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따로 사시라고요. 미란이는 소리쳤다. 지훈이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쌌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 옷 몇 벌과 통장, 그리고 남편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다. 평생 모은 것이 이것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미란이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어머니, 이거 가지고 가세요. 당분간 쓰실 거예요.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평생 일해서 지킨 집의 대가가 고작 50만 원이었다. 고맙다. 나는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잠깐 쉬었다 오세요. 마음 정리되면 연락 주시고요. 미란이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을까? 지훈아, 아들을 마지막으로 불렀다. 지훈이는 현관 쪽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잘 지내라. 엄마, 나중에 연락할게.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다.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둔탁하고 차갑고 단호한 소리였다. 그 소리가 내 이름을 지우는 소리처럼 들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아파트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겨울바람이 매서웠다. 여행 가방 바퀴가 아스팔트 위를 굴러갔다. 덜컹덜컹 그 소리가 내 발걸음보다 더 크게 들렸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친구도 친척도 없었다.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버스가 왔다. 아무 버스나 탔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스쳐 지나갔다. 저 많은 집들 중에서 나를 받아줄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핸드백 안에서 50만 원짜리 봉투가 만져졌다. 평생의 대가, 그게 고작 이것뿐이었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나는 창밖만 바라봤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다. 이미 눈물도 마른 것 같았다. 종점에 내렸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다. 그 속에서 나 혼자 멍하니 서 있었다. 여행 가방을 끌고 갈 곳 없는 노인네 하나가 해가 저물고 있었다. 어둠이 내렸다. 나는 거리를 걸었다. 그러다 찜질방 간판을 봤다. 24시간 영업. 그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잠잘 곳이 필요했다. 나는 찜질방으로 들어갔다. 찜질방 카운터에서 입장료를 냈다. 10,000원. 봉투 안에 남은 돈이 49만 원이 됐다. 직원이 락커 키와 찜질복을 건넸다. 어르신, 편히 쉬다 가세요. 젊은 남자 직원이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친절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안으로 들어갔다. 찜질방은 넓었다. 한쪽에는 사람들이 누워 자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TV 앞에 모여 앉아 있었다. 나는 구석 의자에 앉았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부동산 뉴스였다.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귀에 익지 않은 단어들이었다. 평생 한 집에서만 살았으니까. 이 집은 내가 평생 일해서 지킨 집이야. 내 목소리가 떠올랐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말.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 처음이에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 집에 혼자 있으면 답답해서. 할머니는 웃었다. 외로운 웃음이었다. 혼자 사세요? 응. 자식들은 다 미국 갔어.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도 나도 비슷했다. 버려진 사람들. 어르신은 나도 비슷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도 더 묻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 누웠다. 불이 어두워졌다. 나도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50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한 달, 두 달. 그 다음엔 새벽 2시쯤 카운터 쪽에서 불이 켜졌다. 아까 그 직원이었다.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돌아오는 길에 매점이 보였다. 커피 자판기 앞에 서 있는데 그 직원이 다가왔다. 어르신, 이 시간엔 커피가 무료예요. 그는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여기 밤엔 좀 쌀쌀해요. 그는 공손했다.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였다. 아직 안 퇴근했어요? 네. 야간 근무예요. 새벽 6시까지. 힘들겠네. 괜찮아요. 어차피 갈 곳도 없고.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공부하는 거 봤는데 학생이에요? 아, 네.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요. 작년에 대학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돼서요. 그는 카운터 뒤로 가서 책을 들고 왔다. 행정학 교재였다. 부모님은 뭐라 안 하세요? 부모님은 안 계세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랬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 익숙해요. 그는 다시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 모두 갈 곳이 없었다. 어르신은 어쩐 일로 여기 오셨어요? 조심스럽게 묻는 목소리였다. 집에서 나왔어. 아,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었다. 오래 계실 생각이세요? 모르겠어. 갈 데가 없어서. 그러시구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작년에 고시원 나와서 한동안 여기서 잤어요. 일하면서 공부하고. 지금은 친구 집에 얹혀 살아요. 눈치 보이긴 하지만. 그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 다음 날도 나는 찜질방에 있었다. 낮에는 멍하니 TV를 보고 밤에는 의자에 기대 잠을 청했다. 제대로 된 잠은 오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그 청년이 다시 말을 걸었다. 어르신, 혹시 동사무소는 가보셨어요? 동사무소? 네. 기초연금이나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봤는데. 아니, 괜찮아. 나는 손을 저었다. 나는 그런 거 받을 사람이 아니었다. 평생 일해서 살았으니까. 그래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볼게. 나는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청년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동사무소.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다. 몇 년 전 남편 명의로 된 땅 때문에 동사무소에 간 적이 있었다. 세금 고지서가 왔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라. 명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 물어보러 갔었다. 그때 직원이 뭐라고 했더라. 어르신, 남편 분명의 땅 말고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으세요? 나는 없다고 했다. 평생 남편 이름으로만 살았으니까. 그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조회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냥 넘겼었다. 내 이름으로 된 게 뭐가 있겠어.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집도, 돈도, 아들도. 나는 청년에게 다가갔다. 저기,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청년의 눈이 반짝였다. 아,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이요. 거기서 조회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인터넷 사이트예요. 본인 명의로 된 땅이나 건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청년은 카운터로 가서 노트북을 가져왔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간단해요. 어르신 주민등록번호랑 이름만 있으면 돼요. 나는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 청년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이 바뀌었다. 잠시만요. 로그인하고 몇 번의 클릭 후 화면에 뭔가가 떴다. 어르신, 여기 있네요. 뭐가? 토지요. 어르신 명의로 된 땅이 있어요. 심장이 쿵 했다. 어디? 청년이 화면을 가리켰다. 경기도 평택시. 공장 지역 근처인 것 같은데요. 150평 정도 되네요. 나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분명히 소유자 박순자. 이게 내 거예요? 네. 등기부등본에 어르신 이름이 있어요. 눈물이 났다. 화면이 흐려졌다. 남편이었다. 남편이 내 이름으로 남겨둔 거였다. 언제 한 건지도 모르게 말도 없이. 어르신, 괜찮으세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이 남겨준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러셨구나. 청년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얼마나 되는 땅이에요? 정확한 시세는 모르겠지만 공장 지역 근처니까 꽤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화면을 계속 봤다. 내 이름, 박순자. 평생 남의 이름 뒤에 붙어 살았는데 며느리로, 엄마로, 할머니로. 하지만 여기엔 내 이름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을 잤다. 의자에 기댄 채였지만 편안했다. 여보, 고마워요. 꿈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다. 이제 너도 너로 살아라.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태호를 다시 찾았다. 그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제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에요. 태호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다. 그 땅,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직접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치도 확인하고 주변 환경도 보시고 혼자 가기가 좀. 나는 말끝을 흐렸다. 태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어차피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도 돼요? 네. 저도 현장 공부 삼아서요. 부동산 공부하려면 땅도 많이 봐야 하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웠다. 낯선 청년이었지만 아들보다 더 따뜻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평택으로 향했다. 2시간 가까이 걸렸다. 버스 안에서 태호는 노트북으로 땅 주변 지도를 보여줬다. 여기에요. 공장 단지 끝자락이네요. 개발 예정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조용할 수 있어요. 공장 소음은 있겠지만 땅값은 싸고.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탔다. 택시 기사가 주소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여기 공장밖에 없는데 뭐 하러 가세요? 땅 보러 가요. 아, 땅 주인이세요? 네. 그 말을 하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땅 주인, 평생 처음 하는 말이었다. 택시는 좁은 길을 달렸다. 양옆으로 공장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철문, 컨테이너, 쌓여있는 자재들, 낯선 풍경이었다. 여기에요. 택시가 멈췄다. 우리는 내렸다. 앞에 펼쳐진 건 잡초가 무성한 빈 땅이었다. 철조망이 둘러쳐 있었고 입구에는 낡은 표지판이 서 있었다. 사유지 출입 금지. 여기가 내 땅이에요? 네. 집원이 맞아요. 태호가 핸드폰으로 지도를 확인했다. 나는 철조망 앞에 섰다. 150평. 숫자로는 알았지만 막상 보니 생각보다 넓었다. 아니,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공간이었다. 들어가 볼까요? 태호가 철조망 문을 열었다.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지만 열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풀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발을 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렸다. 겨울인데도 마른 풀들이 빼곡했다. 조심하세요, 어르신. 태호가 내 팔을 잡아줬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땅 한가운데쯤 왔을 때 나는 멈췄다. 그리고 주저앉았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나는 땅을 만졌다. 차가운 흙이 손에 닿았다. 거친 감촉이었지만 반가웠다. 이 땅이 내 거였다. 내 이름으로 된 내가 주인인 땅. 여보, 작게 중얼거렸다. 왜 말 안 했어요? 이런 게 있다고.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잘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묵묵히 가족을 지켰다. 그런 남편이 내 이름으로 땅을 사둔 거였다. 언제였을까? 아마 오래전이었을 것이다. 젊었을 때 돈을 모아서. 왜 내 이름으로 했어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알 것 같았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내가 평생 내 이름을 잃고 살아왔다는 걸.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그래서 남겨준 거였다. 내 이름이 적힌 무언가를. 박순자 세 글자가 당당히 써 있는 무언가를. 눈물이 났다. 화면으로 봤을 때도 울었지만 이렇게 땅을 밟고 서니 더 울컥했다. 이제 너도 너로 살아라.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태호는 조용히 옆에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려줬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나는 일어났다.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농사를 지으실 수도 있고 작은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컨테이너 같은 걸로요. 컨테이너? 네. 요즘 컨테이너 하우스 많이 해요. 싸고 튼튼하고. 태호는 땅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 물은 들어와요?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기랑 수도 연결 여부를요. 그게 안 되면? 그럼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방법은 있어요. 태호는 진지했다. 마치 정말 내 일처럼 고민했다. 어르신은 여기서 뭘 하고 싶으세요? 갑자기 받은 질문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내 공간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태호가 웃었다.
저도 언젠가 제 공간을 가지고 싶거든요.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우리는 다시 땅을 걸었다. 이번엔 천천히 구석구석 살펴보며 땅 끝에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였지만 살아 있었다. 봄이 오면 잎이 날 거예요. 태호가 말했다. 그럼 여기도 좀 달라 보이겠네요. 네,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땅을 한 바퀴 돌고 나왔다. 철조망 밖에서 다시 한번 땅을 바라봤다. 세상은 이렇게 변했는데 나는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집에서도 아들 앞에서도. 이제는 안 그러셔도 돼요. 태호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는 어르신 땅이잖아요.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는. 맞는 말이었다. 여기는 내 땅이었다. 며느리도 아들도 모르는 곳이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겨울 해는 빨리 졌다. 어르신, 다음에 또 같이 올까요? 전기랑 수도 확인하러요. 그래도 돼요? 네, 저도 공부가 되니까요. 태호는 다시 웃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버스가 서울로 돌아왔다. 찜질방 앞에서 내렸다. 태호는 다른 버스를 타러 갔다. 어르신, 내일 또 봬요. 손을 흔들며 가는 뒷모습을 봤다. 고마운 청년이었다. 찜질방으로 들어갔다. 여전히 갈 곳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다. 이제 나에게도 있었다. 내 이름이 적힌 땅이, 내가 주인인 공간이. 그날 밤 나는 노트에 뭔가를 적었다. 오랜만에 쓰는 글이었다. 박순자의 땅. 그 5글자를 쓰는데 눈물이 또 났다. 남편이 내게 남긴 건 밭이 아니었다. 그건 이제 너도 너로 살아라는 말이었다. 평생 누군가의 뒤에 숨어 살았던 내게 이제 내 이름으로 설 곳을 남겨준 거였다. 여보, 이제 알았어요.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나로 살아볼게요. 일주일 후 나는 다시 그 땅을 찾았다. 이번에도 태호가 함께였다. 어르신, 오늘은 동사무소 들렀다 가요. 전기랑 수도 연결 여부 확인해야 해서요. 그게 중요해요? 네. 그게 안 되면 생활이 힘드니까요. 우리는 먼저 평택시청 민원실에 들렀다. 젊은 여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다. 이 토지는 상수도 연결이 안 돼 있네요. 전기는 잠깐만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전기는 인입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면 한 달 정도 걸려요. 수도는요? 태호가 물었다. 상수도는 어렵고요.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으셔야 해요. 비용이 좀 드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내 얼굴이 굳었다. 300만 원. 지금 내게 남은 돈은 40만 원도 안 됐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태호가 다시 물었다. 물탱크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차로 채우는 거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게 얼마나 들어요? 물탱크는 중고로 사면 50만 원 정도. 물값은 한 번에 1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나는 태호를 봤다. 태호도 난처한 얼굴이었다. 일단 생각 좀 해볼게요. 시청을 나와 다시 땅으로 향했다. 버스와 택시를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걸렸다. 교통비만 왕복 3만 원이었다. 땅에 도착해서 우리는 말없이 철조망 안으로 들어갔다. 지난번보다 풀이 조금 정리된 것 같았다. 누군가 지나간 흔적이 있었다. 어르신,
여기 봐요. 태호가 땅 한쪽을 가리켰다. 컨테이너 하나가 녹슬어 버려져 있었다. 이거 쓸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한번 봐야죠. 우리는 컨테이너에 다가갔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열어보니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녹물이 흐른 자국이 있었지만 구조는 멀쩡해 보였다. 수리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르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기 있었던 건지도 몰랐어요. 전 주인이 놓고 간 것 같은데 땅 살 때 같이 온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었다. 남편이 이 땅을 샀을 때 컨테이너도 함께 있었을지 모른다. 여기 청소하고 수리하면 지낼 수는 있겠어요. 태호가 컨테이너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하지만 전기랑 물 문제가. 물은 일단 떠다 쓸게요. 약수터 같은 데서. 내가 말했다. 태호가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정말 여기서 사실 생각이세요? 다른 데 갈 곳이 없어요. 솔직한 말이었다. 찜질방 입장료만 해도 하루에 10,000원이에요. 한 달이면 30만 원. 그것도 이제 못 버텨요.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기는 내 땅이잖아요. 내가 눈치 안 보고 있을 수 있는. 네.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청소하고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괜찮아요. 저도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공부니까. 태호는 웃었다.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그날부터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땅을 찾아갔다. 태호의 휴일과 내 시간을 맞춰서. 먼저 풀을 뽑았다. 허리를 숙이고 한 포기씩.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어르신, 잠깐 쉬세요. 태호가 물을 건넸다. 너도 쉬어야지. 저는 괜찮아요. 젊은 청년도 땀을 뻘뻘 흘렸다. 겨울인데도 컨테이너 청소도 시작했다. 녹물을 닦고 구멍 난 곳을 막았다. 철물점에서 산 방수 테이프와 실리콘으로. 여기 창문 하나 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태호가 벽을 두드리며 말했다. 돈이 너무 들어요. 중고로 사면 괜찮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볼게요. 며칠 후 태호는 정말 중고 창문을 구해왔다. 3만 원짜리였다. 자기 돈으로 샀다고 했다. 이건 제가 살게요. 나중에 공부 잘해서 갚을게요. 어르신,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태호는 고집이 셌다. 창문을 달았다. 서툰 솜씨였지만 빛이 들어왔다. 컨테이너 안이 환해졌다. 전기는 한전에 신청했다. 한 달 후에 연결된다고 했다. 그때까지는 태양광 랜턴을 썼다. 태호가 또 사왔다. 이거 낮에 충전하면 밤에 쓸 수 있어요. 너 돈 너무 쓰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이것도 다 투자예요. 나중에 공무원 되면 어르신한테 자랑할 거예요. 태호는 웃었다. 25살 청년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컨테이너는 사람이 살만해졌다. 바닥에 장판을 깔고 벽에 단열재를 붙였다. 중고 전기장판도 샀다. 5만 원. 난방은 이걸로 하세요. 전기 들어오면 쓸 수 있어요. 물은 일주일에 2번. 가까운 약수터에서 20리터 통에 담아 날랐다. 버스 타고 가서 택시 타고 왔다. 힘들었지만 할만했다. 어르신, 나중에 물탱크 설치하면 훨씬 편해질 거예요. 돈 모으면 그렇게 할게. 제가 좀 알아볼게요. 중고 물탱크 있는지.
태호는 진짜 알아봤다. 그리고 일주일 후 중고 물탱크를 구해왔다. 30만 원이었다. 내가 찜질방 대신 여기서 자면서 아낀 돈으로 샀다. 물탱크를 설치하는 날, 태호가 친구 2명을 데려왔다. 얘들도 공무원 준비하는 애들이에요. 심심해서 왔대요. 젊은이들이 땀 흘리며 물탱크를 옮겼다. 점심은 내가 샀다. 김밥과 음료수, 10,000원어치. 어르신, 여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태호 친구가 말했다.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저도 이런 데서 살고 싶다. 힘들어요. 물도 불편하고 겨울엔 춥고 그래도 자기 공간이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젊은이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그날 밤 나는 컨테이너에서 처음으로 잤다. 전기장판을 깔고 이불을 덮고 창문으로 별이 보였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별이었다. 버려진 건 내가 아니었어. 생각했다. 내가 나를 버렸던 거였어. 아들한테 버려졌다고, 며느리한테 쫓겨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달랐다. 나는 평생 나를 버렸다. 내 이름을 버렸다. 내 삶을 버렸다. 남의 뒤에 숨어서 남의 눈치를 보며 남을 위해서만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 땅에는 내 이름이 있었다. 박순자. 이 컨테이너에는 나만 있었다. 눈치 볼 사람도 비위 맞출 사람도 없었다. 이제 다시 나부터 살기로 했다. 작게 중얼거렸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컨테이너가 조금 흔들렸다. 무섭지 않았다. 여기는 내 집이었다. 처음으로 가진 진짜 내 집. 핸드폰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한 달 만에 전화였다. 엄마, 어디세요? 내 집에. 무슨 집이요? 어디 계신지 주소 좀 보내주세요. 필요 없어. 나 잘 지내고 있어. 엄마, 너희도 잘 살아라. 이제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컨테이너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다. 내일은 뭘 할까? 남은 풀도 뽑고 창문에 커튼도 달고 천천히 하나씩 내 속도로.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집 나온 후 처음으로.